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0일 미쿡 정치농장 348화 시작합니다. 오늘은 진행을 하시는 우리 너구리님이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약 한 달간. 그래서 양이님하고 제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저지 양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잘 지내셨죠? 네. 저 백그라운드 보이듯이 화요일 날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 갔다 왔어요. 그 화요일 저녁에. 후에 음, 예, 블루제이 팀과 양키 팀이 이렇게 시합이 있었거든요. 네. 토론토는 유현진 선수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한국 팀이고, 안 그래도 가서 유현진 선수를 가까이서 봤어요. 그래요? 한국말로 하고, 이렇게 응원한다고 이렇게 이름을 딱 부르니까 뒤돌아봐 주시고, 저희가 손을 흔드니까 또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유현진 선수가 뉴욕에 오면 뉴욕 지역의 그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나요? 예, 한국 신문을 제가 안 봐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기 지금 저 백그라운드를 보면 그 사진에 지금 화요일 날 찍은 거거든요. 저 진짜 예. 깜짝 놀란 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쎄, 거예요. 화요일 저녁, 평일 저녁인데 저렇게 사람이 많네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야구 팬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새삼스럽게 제가 깨달았고, 그러면 뭐 '양키 팀 응원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많겠죠.'라고 생각했는데, 그 토론토 블루제이 팀을 보니까 블루제이 유니폼을 입고 온 그 관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기해 가지고 막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나이아가라 폴 근처에 산대요. 막 그러니까 아, 거기서 예, 경기를 보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뭐 따지고 보면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네. 뉴욕까지. 예. 차로도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도리지. 토론토 팀의 그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일본계 또 선수가 있어 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많이 또 구경하러 온 거를 봤어요. 여하튼 뭐 양희님은 뭐 정기적으로 야구 관람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한 번 가신 네. 거네요, 그렇게. 아주 가끔씩 가는데, 요번에는 남편하고 고양이 친구분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그전에는 주로 이렇게 무료 티켓을 받아서 가서 사실 가격을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요번에 세 사람이 갔는데 가격이 거의 한 500불이 들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우, 깜짝 놀랐어요. 그럼, 엄청나게 비싸죠. 3 층에 앉았거든요. 예. 그 비어 제가 타임 때 맥주 사 먹기도 부담스럽겠네요. 비어 타임에 예, 맥주 먹는 1층에 앉아 재미인데. 있었으면 좀 더 비쌌을 것 같아서, 예. 아, 역시 신나더라고요. 저 한국에서는 아예 스타디움에 한 번도 구경하러 못 가봤고, 시애틀에 있을 때 한 번, 시애틀 메리너스, 킹돔에서 할 때 정말 옛날에 한 번 가봤고, 처음으로 야구장을. 그 다음에 샬롯에서 대한민국 여자 축구단이 왔을 때 신선 경기. 그때 한번 이 스타디움에 가보고 정말 손꼽을 정도의 스타디움에 간 게. 근데 제 느낌은 처음에 가니까 아유 웅장하더라고요. 그 넓은 그쵸. 곳에 많은 사람이 꽉 차고 또 운동장은 파랗게 빛나고 하니까 이게 아주 웅장했는데 양희님이 촬영해 오신 장면과 그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스타디움 아직은 해가 지지 않았을 때 이게 양희님이 찍으신 건데 상당히 높은 곳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 높은 곳이 비싼가요? 좌석이? 아니면 높은 곳이 싼가요? 아니죠. 맨 밑이 아무래도 1 층이 가장 좋은 좌석이 많이 있고, 거기는 사람들이 그 픽처 타임 있잖아요. 막 그래서 예. 사람들이 그걸 보는 재미도 되게 쏠쏠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 양키 스타디움이 이렇게 새로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그 안에 아, 구조도 예. 되게 좋아요. 편리하게 돼 있고요. 막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넓고 잘 돼 있어요. 음. 뒷꽃이 나왔다. 네, 그 소리로 같이 들으니까 아주 뭐 정말 웅장하네요. 하여튼, 어,
뭐 일도 바쁘시고 또 방송일 활동일 하시는데 가끔 이렇게 스포츠 보시면서 그래 양희님 유현진 선수는 그럼 출전을 못한 거죠? 유현진 선수가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출전을 한대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유현진 선수가 아니라 다른 선수가 나왔고 그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서요. 그건 뭐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로테이션을 시키니까 좀 쉬게 한 네, 다음에 다시 한다 그거군요. 하여튼 경기 네네. 결과는 어땠나요? 7대1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이겼거든요. 여하튼 저는 미주 한인 우리 세상이기 때문에 토론토나 뉴욕 다 미주의 팀이기 때문에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걸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난주에 참 지금 한국 정국은 정말로 조금 나쁜 말로 얘기하면 너무나도 극적으로 가요. 눈을 뗄 새가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한국 정치는. 저는 한국 정치, 미국 정치 다 똑같이 보고자 하는데 한국 정치는 정말 다이나믹하다고 해야 할까요? 조금 안 좋은 면으로 다이나믹해요, 요새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가 먼저 있는데 일단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미국과 한국 장관이나 대법관 임명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보이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청문회 및 그리고 국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지명을 처음에 한 다음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이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뽑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올리면 이것도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것도 국회 동의라는 것도 총 의석수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입니다. 자, 미국의 대법원장은 그럼 어떻게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노미네이션 하죠. 지명하면 상원의 법사위 청문회를 거칩니다. 법사위원회만. Committee of Justice. 그 다음에 상원의 심플 머저리티로 승인을 합니다. 심플 머저리티는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미국 상원은 무조건 과반수가 안 되더라도 반대표보다 많이 받으면 승인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장관은 그럼 어떻게 임명하느냐? 국무총리가 제청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앉히고 싶습니다.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얻진 않아요. 그냥 인사청문회만 합니다. 그게 다르죠, 미국하고는. 미국의 경우에는 상원에서 부결시킬 수가 있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 됩니다. 국무총리만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반대하면 국무총리는 임명 못하죠. 대한민국의 경우는. 그럼 미국 연방장관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 연방장관은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합니다. 상원이 반대하면 임명 못합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 또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한국은 또 헌법재판소가 있어서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기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이 있고 미국은 삼권 분립의 정신에 기초해요. 그래서 대법관을 뽑는데 반드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상원의 이 동의,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가 같이 사법부를 관여한다. 이래서 세 부문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자, 지난주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참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꼴불견, 말도 안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양희님이 1등, 2등 두 가지만 뽑아주세요. 정말 제일 안 좋은 인사청문회, 제일 안 좋은 인사,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뽑아주세요. 네. 첫 번째는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대법원장이에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요. 그래서 이균용 이분은 대법원장. 네. 이균용, 네. 나 이분 저기 청문회 하는 거 보고는 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대법원장이라는 말은 이분이 판사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자기가 지은 예를 들면 뭐 재산 신고를 해야 될 의무 네, 해야 같은 되는 걸 거를 하지도 않고. 네, 안 해놓고는 자기가 몰랐대요. 근데 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똑같은
그 해당하는 그 제목으로 어떤 공직자의 그 공직을 박탈하는 형을 예. 내렸거든요. 그런 판결을 근데 내렸죠. 예. 네. 거기서 당신은 재산 신고를 해야 될 공직자가 하지 않았으니 당신 잘립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아유 뭐 그런 게 있는 거 몰랐습니다. 뭐 이런 거죠. 어떻게 저는 당당히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가 전 그게 되게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 장관 후보자들이 나왔을 때 인사청문회를 하면 그전 정부 여태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사람들은 알아서 그냥 다 그냥 후보 탈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명을 안 하고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다시 지명을 하거나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거의 모든 사람을 국회에서 뭐라고 하든 청문회에서 어떤 비리가 밝혀지고 본인들이 뭐가 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명을 해 버리고 있으니까 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 대법원장을 지명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정말로 네. 한국의 법 체계를 제대로 세워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하자. 그런 것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의지가 있다고 전혀 보십니까? 없죠. 그럼 전혀 왜 이런 없죠. 사람을 올린 거예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이분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냥 네. 오로지 그 이유 하나. 그럼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지금 계속 뽑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장관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골라도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만 고르고 있는지 예, 딴 정말 거는 예를 들어 뭐 정치 이념이 다르고 뭐 나는 노선이 다르다, 다른 정책을 쓰고 싶다, 뭐 이런 걸로는 갑론을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대법관의 경우는 법을 정말로 제대로 지키느냐, 공정하게 하느냐, 요게 완전한 기준인데 그게 아니고 현 대통령의 어떤 신분이 있고 나중에 대통령이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정신으로 지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고 한다면 한국도 삼권분립 정신이 있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것에 다 위배되는 안 거죠. 지키잖아요. 예.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검찰이 거의 모든 국정을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힘을 남발해서 자, 네. 그래서 우리 양희님이 뽑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최악의 인사정책, 이균용 대법관 후보 찍었고, 두 번째 뭡니까?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더 저는 문제가 많이 보여요. 그 음,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극우 집회 참석하고 또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을 완전히 대놓고 빨갱이라고 하면서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지금 계속 좀 펼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군은 어떤 때에도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정치적으로는. 근데 네, 그런 평양적인 그 성향이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군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 12.12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했고요. 또 5.16 군사 쿠데타를 또 혁명이라고 얘기했고 막 지금 너무나 많은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많이 해서 지금 되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끝까지 밀고 갈 것 같아요.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뭐 보수 정권은 안보에 유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보라는 게 뭐냐면 군의 단결력이고 군의 단결력이라는 건 어디서 오냐면 높은 장성이나 국가가 일개 병사까지도 챙겨주고 자긍심을 갖게 해주고 이런 데서 이 일선에 있는 병사들이 힘을 내고 국가를 사랑하고 막 정말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이 군내 기강이 가장 잘 잡힐 때고 사기가 충천할 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안보의 최정점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해병대에게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국방장관, 육사의 뭐 홍범도 장군 흥상 옮기고 하면서 이 군 내부의 가치를 다 흐트러버리고 하는 이 문제는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방장관을 비롯한 이 수뇌부들은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를 가장 밑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우리 청취자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저는 양희님이 1등, 2등 뽑았는데 3등 전 김행 여가부 장관 뽑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김건희 여사 친분이 있으면 있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친분 있습니까 했더니 뭐 보세요. 김건희는 70년생이고 자기는 70 학번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방송에 보니까 무슨 김건희 여사가 주최하는 전시회나 이런 데 둘이 같이 있고 뭐 별 물적 증거 뭐 사진 이런 게 다 있는데 그거를 40분 넘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면서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도대체 이 여가부라면은 여가부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나의 포부는 뭐냐? 여성 가족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중요한 건데 나는 이런 정책을 펴겠다. 이런 얘기를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자들하고 거짓말하고 나는 아니요 발뺌하고 얼굴 두껍게 나가가지고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40분, 50분 동안 해나가면서 그것도 나중에 들키니까 이제 도어스태핑 안 해. 그러고 뭐 기자회견도 안 하고 난 이거 보고서 난 이걸 2등으로 보고 싶은데 예, 양희님하고 의견이 갈리네요. 양희님은 이걸 3등으로 네. 아니 했습니다. 왜냐면 대체 너무 그 가치가 없어요. 저는 결국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대놓고 자기가 여성가족부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폐지하러 온다라는 걸 너무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드라마틱하게 엑싯이라는 도대체 윤 대통령도 그렇고 이쪽 동네는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영어 쓰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너무 가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장관? 그냥 그러면서도 장관 타이틀 자기 이력서에 한 줄 남기겠다고 결국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진짜. 네, 정말 그 한국 정치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정치를 보면서 그냥 오히려 절망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자, 미주 소식 간단하게 전할게요. 우리 캐나다, 우리 미주의 중요한 부분인 캐나다.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이 또 일어나네요. 이 캐나다에 인도계 캐나다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도에 시크 교도가 많답니다. 시크 교도는 한 15세기 때 마치 그 무슬림이 모하메드 그 창시자의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시작된 것처럼 그 뭐 십몇 세기에 깨달음을 가진 선지자가 창시한 교래요. 뭐 힌두교도 아니고 또 다른 교예요. 시크교.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로 된 하나의 유일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바다도 동물도 나무도 자연 현상도 사실은 하나의 신이다. 뭐 이러면서 이 현세와 미래 뭐 이런 거 막 어떤 논리도 있고 이러면서 뭐 5대 6대 시크교 교주가 있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인도의 많은 분들이 이 시크교를 신봉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시크교가 인도의 주된 교인 힌두교하고 좀 다르고 거기에서 약간 갈등들이 일어나니까 이 시크교들이 캐나다로 이주를 많이 왔대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제 시크교를 활성화시키고 또 때로는 인도에 좀 반정운동 같은 경향도 보이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정부에서 이 캐나다에 있는 시크계 캐나다인들을 이제 계속 주시하다가 한 지도자 한 명을 살해됐어요. 지난 7월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인도 정부에서 보낸 어떤 에이전트, 그야말로 정부 관계자가 몰래 잠입해서 캐나다에 와서 이 시크계 지도자를 죽인 거예요. 그것이 거의 밝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는 발칵 뒤집혔죠. 아무리 시크교도지만 캐나다 시민 아닙니까? 게다가 캐나다 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인도 정부에서 보낸 어떤 에이전트가 와가지고 남의 나라 땅에서 시민을 살해한, 암살한 이런 문제가 나서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하나의 또 국제사회 전체에 큰 또 파장을 일으켜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캐나다가 물론 지금 정말로 이 국가 서버린 그 통치권을 음해하는 이런 행위에 참을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이 관계나 이런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실마리를 서로 찾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은 하고 있지만 여하튼 굉장히 큰 문제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도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미국에는 영향을 안 미칠까 모르겠네요. 네. 근데 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거기 가보면 이 굉장히 많은 인도인들이 있고
미국에 있는 인도인들은 주로 대부분은 저 기술 뭐 이런 걸로 잡 이런 걸로 많이 와서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양희님 예견대로 그런 게 연결이 또 안 될 수는 없겠죠. 여하튼 이 문제가 하나의 새롭게 부각됐는데 하여튼 좋은 해결 실마리가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국제정세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안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한국 정치 소식, 미국 정치 소식 나눴고 오늘 뭐 지금 한국으로서는 22일 목요일 낮이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권에 대해서 뭐 가결이냐 부결이냐 뭐 여러 가지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서 쳐다보고 있을 텐데 둘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부결되든지 가결되든지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100% 맞는 얘기고 가결되겠죠. 아니요, 예, 부결되겠죠. 제가 잘못 예, 말했어요. 부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예. 해요. 저는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지금 언론에서는 뭐 이렇게 됐을 때 막 뭐가 뭐 풍지 박산 나는 듯이 하지만 저 개인적인 전열로는 어떻게든 결과는 나올 것이지만 흔들리지 말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곳, 정의를 지켜나가는 것,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그 걸음걸이에는 흔들리지 마시라. 이런 내용을 한국 정계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지만. 그리고 분열되지 진짜 마시고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서로 미워하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방안을 찾아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런 말과 함께 348화 너구리가 없는 미쿡 정치농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